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성공 취업의 동반자 CDC 취업 캠퍼스의 김현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즘 곳곳에서 창의성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창의성이란 말이 사실은 지금 그냥 뭔가 있어 보이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생존의 문제와 달려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어떤 것을 모방하거나 흉내내서 대충 따라가면 되는 것들이 요즘에는 시장이 전 세계로 확장이 되면서 뭔가 다르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에 전 국가적으로 창의성 하면서 굉장히 열을 올리는데요. 여러분들 창의성이란 말이 뭘까요? 창의라는 말이 뭘까요?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기는 한데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팁을 주셨는데 창의성은 무에서 유를 무조건 창조하는 게 아니라 달리 볼 수 있는 힘 또는 지식의 재배열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사실 상당히 많이 공감을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많은 기술의 발전이라든가 아니면 페이스북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감동을 받게 되는 그 어떤 사업 분야라든가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분야를 보면은 새롭게 뭔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던 것을 약간 달리하거나 재배열하는 그러한 기질을 발휘해서 성공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무슨 강의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요청을 많이 받기는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많은 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뭔가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많은 지식을 쌓아놔야지만 이런 것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여러분들 창의성이라는 걸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던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이것이 왜 이럴까? 왜 꼭 이렇게 해야만 할까라는 생각을 자꾸 가져보신다면 아무래도 기존에 갖고 있던 본인의 지식과 상식에서 많은 부분을 달리 보실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그 서두에 창의성이라는 말을 특별히 말씀을 드린 거는요. 금융이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제도적인 것들이 많긴 하지만 앞으로는 금융이 창의성을 정말 발휘해서 좀 더 새롭게 탄생하고 달리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많은 부분들이 또 그렇게 지금 현재 움직이고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좀 더 달리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금융을 창의적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핵심의 인재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오늘 강의를 시작을 할 텐데요. 자, 오늘도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보니까 이제 하반기 공채가 시작이 될 거라는 부담감 때문에 그러시는지 요즘 최근에 자기소개서나 면접에 관련돼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보니까 이제 방학이 시작되면서 각 학교마다 이런 이제 자기소개서라든가 아니면 면접에 관련된 취업 캠퍼스들이 굉장히 약간 그 취업의 그 캠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질문도 하반기 금융권 공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잘 쓰고 싶은데 금융권에 지원할 때 특별히 어떤 점을 강조해야 하는지 그리고 금융권에 지원할 때 좋은 자기소개서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려요 라고 나왔는데요. 제가 최근에 그 자기소개서와 그 면접에 관련된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어서 여러분들 특별히 금융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기소개서를 준비해야 할까를 오늘 처음에 초기 강의 초반부에 여러분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권의 자기소개서가 뭔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분명히 다른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자기소개서의 기본은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문 지식에 대한 용어라든가 아니면 가치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마음가짐 자세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융권에서 가져야 되는 조금 더 어떤 자세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더 가미하시면은 좋은 그런 자기소개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자기소개서에 대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격적인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작성 기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강의도 많이 들으실 것 같고요. 뭐 성공 취업 여기에 그 다른 많은 강의들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기본적인 것과 금융권에서 특별히 그 좋아하는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의 가장 기본인 것은요, 먼저는 자기 분석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한테 항상 그때그때 지원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자기소개서를 갖기 위한 노트를 하나 마련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노트에는 단순히 이제 우리가 하는 지원서의 뭐 성장 배경이라든가 장단점 그런 것들 쓰는 것이 아니라 쭉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상 깊었던 일이 무엇인지 아니면은 좀 어려웠던 일들이 무엇인지 일기처럼 계속해서 쓰는 그러한 노력을 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보통 이제 지금까지 외부 환경에 노출되면서 공부하고 그때그때마다 본인의 할 일에 있어서 집중하느라고 본인과 만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갖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실제 본인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라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단순히 쓰는 것이 먼저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정말 내가 여태까지 겪어왔던 것이 가장 힘든 일이라든가 가장 어려운 일을 찾는 것들이 아니고요. 사실 그런 걸 딱 가장이라는 말에 항상 얽매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사건, 사고들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는 건데 이런 일들은 즐거웠던 것 같다. 이런 일들은 나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 같다. 라는 것들을 자꾸 써보시다 보면은 정말 이 사건이 나에게 중요한 일이었구나. 아니면 이 일로 인해서 내 사고가 많이 변했구나 하면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쓰는 동시에 자기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는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분석을 하는 그런 노트를 좀 하나 마련해서 그때그때 뭐 본인의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한 10가지 정도 써보시고 본인의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한 10가지 써보시고 계속해서 더 많이 써보셔도 좋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장점과 단점이 맞춰지는 똑같이 장점이자 단점이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 보면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뭐 산업의 이해, 기업 이해, 직무 분석이 들어갈 텐데 산업이라는 거는 금융권에 해당된다면 이제 금융권 전반을 이해해야 될 텐데요. 제가 금융권에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강의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산업 이해에 들어가서 금융권은요, 전반적인 다른 산업을 돕고 동반자로서 가는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더 어필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업에 대한 이해는요, 이제 본인이 가고자 하는 곳이 뭐 은행인지, 증권사인지, 자산운용사인지, 아니면은 부동산 금융 쪽인지, 아니면 이제 그렇게 아니더라도 본인이 어떻게 해서 경력을 발전하면서 어떻게 옮겨갈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직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직무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준법 감시인이라든가 아니면 신용 부서라든가 아니면 마케팅을 하는 부서라든가 최근에 강의드렸던 무역금융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금융이라든가 그런 직무에 대해서 본인이 조금 목표를 삼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 왔는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적어 나가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알고 그다음에 기업과 산업, 그러니까 지피지기 100점 100승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취업 성공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자신에 대한 이제 기본 항목을 기술을 해야 될 텐데요. 자신에 대한 이제 고찰의 시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여기 좀 생각하는 사람 노댕을 갖다 놨는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자기소개서를 빨리 노트를 작성해서 기본 자기소개서를 좀 작성해 놓으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를요. 지원서 이제 하반기 공채 나올 때 또는 인턴 나올 때 그때 항목에 맞추어서 쓰시다 보면은요. 사실 일도 굉장히 많아지고 이제 지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본 자기소개서를 만들어 놓고 그때 나오는 항목에 관련돼서 조금 업데이트를 해 놓으면은 오히려 자기소개서도 굉장히 일관적으로 쓰게 되고 그다음에 그때부터 쓸 때마다 좀 더 좋은 내용이 지금 얹혀질 수도 있고 그렇게 발전되는 자기소개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자기소개서에 나오는 내용은 항목이 약간의 문항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 물어보고자 하는 내용인 핵심적인 내용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자기소개서를 마련해 놓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자, 내용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이제 성장 과정은 뭐 부모님은 친절하시고 상냥하시고 뭐 아버님은 책임감 강하시고 그런 것들 쓰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중요한 사건을 구체적으로 써서 내가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는지를 정말 중요한 건 나 자신이죠. 나 자신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술을 하시도록 하고요. 단점은 단점대로 좀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은데 단점은 항상 이제 쓰실 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단점을 쓰면은요, 제가 나중에 이 단점 때문에 면접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단점을 조금 조심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치명적이라고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의 조언을 얻는 건 좋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단점에 관련돼서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부분까지도 같이 서술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학교 생활에서의 경험도 같이 쓰는데요. 여러분들 많은 경험과 그런 사건, 사고를 통해서 나 자신을 성장시키게 되죠. 그래서 학교에서의 경험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경험이 있었다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다음에 그 학교에서라든가 단체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사회성을 길렀는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평가하곤 합니다. 여러분들 사회라는 것은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양보도 하고 다른 사람의 차이점도 인정도 하고 그런 것들을 서로 인정하려는 그런 노력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단체 생활이라든가 학교에서 생활 같은 거 또는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했는가 그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게요. 금융권에 지원하려는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제 강의를 다 들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금융권에 지원한 동기를 저는 항상 이제 학생들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이제 그 취업 준비생들한테 물어보면은 심지어 이제 경력을 가지신 분들한테도 자주 꼭 물어보는데 그런 분들의 동기가 사실 상당히 마음에 와닿는 동기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뭐 숫자를 좋아해서 정확한 일을 좋아해서 꼼꼼해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그냥 본인의 성향일 뿐이고요. 금융권의 어떤 부분이 나에게 어떤 열정을 갖게 했는가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어필하셔야 되는 게 금융권의 지원 동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금융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다 강한 분들이 금융권에 지원을 하시는 건데 동기가 남다른 게 없다면은 사실 그 채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인 자기소개서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업무와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나에게 굉장히 금융권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했다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이 자기소개서는 자기소개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면접의 가장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면접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한테 물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계신다면 자기소개서를 굉장히 잘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이 자기소개서가 요즘 점점 중요성이 이제 높아지고 있는데 뭐 그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공기업 같은 경우는 또 학력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사항을 다 쓰는 것을 제외하고 역량과 그 사람이 여태까지 어떻게 준비를 해왔느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면서 뽑기 때문에 특히 자기소개서를 중요하게 판단하게 되는데요. 저도 자기소개서를 읽어보면요. 아무리 첨삭을 해주고 조언을 해주고 하지만 그 지원자의 기본적인 생각이라든가 아니면 글을 서술하는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자기소개서를 보고 평가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 가지 조언을 받고 첨삭을 하고 그러면 내용이 변하지 않겠느냐 아니면 이제 좋은 자기소개서로 둔갑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학생들의 우려도 있지만 저희가 아무리 그거를 약간 좀 첨삭을 해주고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그런 자기소개서에 본인의 성향은 크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기술적인 거로 극복하려기보다는 좀 더 진솔하고 나 자신에 충실한 자기소개서를 쓰기에 노력을 미리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신의 강점, 장단점과 강점은 약간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강점은 어떤 역량으로 발휘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쓰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장점이라는 건 친구들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과 대인관계가 좋다라는 강점이라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업무에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영업을 잘할 수 있다든지 먼저 사람에 대해서 컨택해가지고 뭔가 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을 하시는 게 강점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본인의 전문성, 그다음에 전공을 통해서 어떻게 준비해 왔는지, 아니면은 인턴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준비해 왔는지, 아니면 그동안에 어떤 그 아르바이트라든가 그런 생활을 통해서 어떠한 역량을 키워왔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획은요. 계획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계획이 그 사람의 직무나 역량이나 아니면은 경력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의 그 이정표인데, 이 계획을 말씀하실 때 참 재밌는 게요. 여러분들 3년 후, 5년 후, 그러니까 단기, 중기, 중장기를 따로 말씀하셔야 되는데, 단기 계획 3년 후에 본인의 모습을 서술하라는데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다든가 하는 중장기 계획을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단기 계획과 중장기 계획은 확실하게 구분해서 쓰셔야 되고요. 단기 계획을 중장기 계획으로 쓰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본인이 중장기 계획을 단기 계획으로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현실성이 떨어져 보입니다. 이게 과연 이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업무를 정말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미리 조사하지 않고 계획성이 잘 없구나라고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내가 3년 후에 모습이 어떨 것인가, 아니면은 10년 후에 모습은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성 있게 고민을 해보시고 주변의 조언도 얻어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자기소개서 작성 지도인데요. 여기서 왜 내가 이 은행에 지원을 했는가, 왜 특별히 이 은행인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고 작성을 하시려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자신을 아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기업과 산업 분야와 그 다음에 직무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가고 싶은 기업의 사이트를 들어가셔가지고 면밀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대부분은 그 회사에 무슨 이념이라든가 그런 것만 그냥 보시고 거기에 접목을 시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기업의 이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인사 담당자들이 더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을 너무 막 강조하시는 분들은 이게 자기소개서를 쓰는 건지 아니면은 그 회사에 아부한 회사에 대한 홍보 자료를 쓰는 건지 헷갈리게 할 정도로 회사에 대한 얘기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참고를 하셔서 본인의 역량 중에 어떤 것이 맞는지를 좀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회사 홈페이지도 찾아보시고 최근에 이제 그런 그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많은 홍보 자료라든가 신문들을 통해서 조금 검색하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은행에 대한 관심, 애정도, 그다음에 개인적인 생각과 견해. 어떤 분의 경우는요, 은행에 지원하는 분이었는데 그 해당 은행이 그 지점을 계속 방문해 보니까 2층에 있었는데 2층에 간판이 잘 보이지 않다고, 나무에 가려져서 간판이 잘 보이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간판을 좀 잘 보이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거의 썼는데 그게 굉장히 큰 효과를 나타냈던 적도 있고요. 어떤 학생의 경우는 그 노인분들이 많이 사시는 곳인데 그 지점이 2층에 위치하고 있고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노인분들이 가시기에 어려움이 있더라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항상 관심 있게 관찰을 해야지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씀으로써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은 계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원 직무에 대한 전문 지식과 관심도, 예를 들어서 감사면 감사, 준법 감시인이면 준법 감시인, 아니면은 그 신용 관련된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고 이 직무가 구체적으로 하는 업무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바와 그다음에 또 관심, 그다음에 어떠한 자격증을 준비해 왔고 또 어떤 공부를, 자격증이 아니더라도 관련해서 어떤 공부를 했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어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원한 직무에 대한 차별화된 본인의 역량, 나만이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좀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입사 후 계획,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단기, 중기, 장기 계획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가끔 당혹스러운 게 뭐냐면요, 신입사원들의 면접을 보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자기소개서에 쓸 때 입사해서 3년 내로 무슨 자격증을 취득하겠다라고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사실 그거는 본인이 열심히 공부하겠다라고 일을 배우면서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의지는 좋으나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소 위험한 자기소개서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신입사원이 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융권의 신입사원으로 처음에 들어가시면요. 정말 1년은 정신없이 눈코 뜰 새 없이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이 아니라 한 3년 정도는요. 정말 뭐 예전에 며느리들이 뭐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이라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제 주변의 지인들을 봐도 금융권에 들어가서 3년 정도는 정말 정신없이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무슨 뭐 계획을 짜고 저녁에 무슨 운동을 하러 가고 본인에 대한 시간 투자를 할 여력이 없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제서야 이 직무가 어떤 것이구나.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되겠구나. 그리고 이 업무를 내가 계속하려면 내가 건강 관리를 해야 되기 위해서 헬스장도 다니고 이렇게 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단기 계획에 무슨 뭐 운동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무슨 자격증을 하겠다든지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또는 현실에서 진짜 들어와서 그냥 칼퇴근해서 그런 업무에 대한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실 와서 신입사원의 입장에서는 배우기에 정신없고 또 신입사원 들어가면요. 여러분들 그 신입사원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변 분들, 뭐 대리분들이라든가 여러분들보다 상사분들이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사실 약간은 폐를 끼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 나만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겠다 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좋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자기소개에 써주시면은 현실적으로 좀 현실 감각이 없다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신입사원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요. 과연 처음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시고 선배들의 조언도 들어보시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자기소개서 쓰실 때는요. 물론 뭐 여러분 많은 이제 주변 친구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입사해서 한 뭐 2년 차 되는 선배라든가 5년 차 되는 선배라든가 여러 그 연차가 되는 다양한 선배들을 만나 보시는 게 좀 더 그 직무를 이해하고 사회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안에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발품을 팔아서 쓰는 자기소개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작성 요령의 가장 핵심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쓰셔야 됩니다. 근데 가끔은 있고요. 주변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쓰시거나 아니면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데 제가 최근에 읽었던 그 자기소개서는 읽다가 정말 계속해서 웃음이 나왔는데 이제 S기업에 지원하시는 분이었는데 아마 자기소개서의 내용 중에서 S기업이라는 단어가 수없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계속해서 뭐 S기업을 위해서 최고의 S기업, 최고의 뭐뭐에 하기 위해서 그 글로벌 S기업이고 해가지고 제가 보면서 한참 웃었었는데 예, 그런 것들은 그 기업에서 전혀 좋아하지 않는 자기소개서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이야기에 충실하게 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 표현의 중요성에서 이거는 약간 이제 문화의 차이고 여러분들이 변하셔야 되는 방향이긴 한데 여러분들 이제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보통 얘기하면 너 언제 올래? 그럼 나 빨리 갈게 라고 보통 대답을 하시잖아요. 근데 기업에서는 언제쯤 도착할 수 있어? 그러면서 빨리 갈게요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몇 시 안에 도착하겠다. 몇 시간 안에 도착하겠다고 정확히 얘기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예,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만약에 내가 뭐 어떤 업무를 해봤다고 이 업무를 많이 했었다가 아니라 몇 달간 했었다. 어느 정도 양을 했었다. 구체적인 숫자와 눈에 보여지고 가늠할 수 있는 단위를 정확히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의미 없는 미사여구의 나열. 최선의, 최적의, 최고의 그런 것들은 가능한 한 제외하시고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정말 마음에 닿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저는 뭐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부지런하다는 것을 뭐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기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루에 1시간은 꼭 무엇을 한다든지 그래서 꾸준히 노력하는 것을 사례를 통해서 보여줌으로 해서 정말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인가 보구나 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밝은 표현을 쓰셔야 되는데요. 밝은 표현에 관련돼서는요.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밤에 쓴 편지는 아침에 절대 못 붙인다고 하죠. 왜냐하면 너무 감성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자기소개서는 가능한 기분 좋을 때 낮에 써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역경이라든가 어려움을 극복한 이야기를 쓰고자 하는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굉장히 우울한 이야기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집은 어렸을 때 다소 가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집 어렸을 때부터 친척분들이 많이 와서 저희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셨고 어머니는 어떻게 했고 그런 이야기를 한참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극복한 사례에 그런 감동이 오기도 전에 이게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어려움만 많이 겪었구나. 좀 성격이 우울하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편견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사람인지라 그래서 그런 부분 자제하고 어려웠던 부분 좀 작게 쓰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의 극복 사례를 좀 쓰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본인의 생각과 느낀 점은 당연히 중요한 요인이 되겠죠. 요소가 되겠죠. 자, 이제 구체적인 표현의 중요성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늠할 수 있는 특정 단위로 쓰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보니까 이제 학생 친구들하고의 어떤 캐주얼한 대화에서 회사로 오면서 이제 공식적이고 어떤 이제 공적인 그런 대화를 하고 문서를 보내고 하면서 변화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직장에 다니시는 분하고 아니면 그냥 이제 직업을 안 갖고 계신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요. 약간 관찰해 보시면 약간 차이가 느껴지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나 이제 직업을 갖고 업무에 이제 비즈니스에 투여되시는 분들을 보면은 약간 이제 핵심적인 말부터 하고 사례를 드는 데 반해서 보통 그냥 재밌는 얘기나 캐주얼한 대화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얘기가 막 있는데 근데 결론이 뭐지? 라는 그런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 이것이 이제 문화의 차이가 아닌가 싶고요. 여러분들 이제 직업을 갖고 이제 직장을 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바뀌시게 될 텐데 아마 자기소개서는 그런 것을 이제 검증하게 되는 첫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꾸준히 습득을 해 나가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쓰고 있는데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해외여행을 갔다면 어디를 갔는지, 그다음에 다양한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그다음에 다양한 많은 친구들이 어느 나라에 있는 어떤 친구들이었는지, 그다음에 수차례 봉사활동이 아니라 몇 해에 걸쳐서 아니면 꾸준히 매해 여름방학 때마다 했다든지 그런 식으로 다 전환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학교 공부에 최선을 다했습니다가 아니라 학교 공부에 최선을 다해서 학점을 몇 점에서 몇 점으로 올렸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셔야 되고요. 운동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가 아니 자주 한다는 기준은요. 나의 기준은 일주일에 한 번 될 수도 있고 상대방의 기준은 매일 하는 게 자주일 수 있습니다. 서로의 기준이 다른 애매모호한 표현은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요. 이럴 경우에는 운동을 매주 2회 정도는 항상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라는 형식으로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르바이트를 한 곳은 서울 시내에 있는 한 의류 매장이 이게 아니라 어디에 위치한 정확하게 장소를 기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도 이제 뭐 많이 나왔는데요. 뭐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 뭐 상당히 그 결과 상당히 올랐습니다.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숫자로라든가 정확한 날짜로라든가 기간을 정확히 기입해 주셔서 바꾸시는 게 좋고요. 최고, 최선 이런 것들은 가능한 한 지금 지양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은행에서 그 합격 그 자기소개서 사례가 인크루트 같은 데나 아니면 사람인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합격한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른 친구들을 이제 공개하지 말라고 한 거는 제가 공개할 수가 없어서 지금 인크루트에서 그 올려놓은 그런 합격 사례를 지금 발췌해 갖고 왔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에서 다양한 경영 경제 수업을 들으면서 가장 매력을 느꼈던 분야는 금융업이었습니다. 고객의 지갑을 열기 위해 고민하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는 달리 고객의 부의 증대가 은행의 이윤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사회적 공익 증대에 이바지한다는 점이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여기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의 부의 증대가 은행의 이윤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그것이 금융업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내가 이러한 이유로 금융업의 매력을 느꼈다는 걸 구체적으로 서술을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또한 많은 은행이 핀 기술 열풍에 동참하는 가운데 최초로 비대면 실명 확인 서비스 도입 등 비대면 실명 확인 서비스는요, 여러분들 은행에 가셔가지고 그 신분증 내놓으시고 내가 누구다라는 걸 이제 하시잖아요. 검증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마주치지 않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인터넷 그 전문 은행들이 이제 이 비대면 그 실명 확인 서비스를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신한은행에서 빨리 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신한은행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 관찰해 왔다라는 것을 내용을 간접적으로 서술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발췌를 해왔는데요. 여기 이제 보면은 거기서 인턴 생활이라든가 그런 것들 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잠깐 읽어보면은 정시 출범 이전에 내부 직원들이 채용 후기와 다양한 개선 사항을 제시하였고, 이 중에 일부는 채택되어 서비스 개선에 기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식 출시 이후에는 이제 어떤 서비스를 본인이 출시하는데 실제 이제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쓴 그런 내용인데요. 지점의 고객들과 직접 만나 바이오 인증 및 상품 가입 권유를 통해 디지털 키오스크가 순수 금융 창구로서의 역할을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실제로 은행에서 그런 업무를 진행해 봤다는 것을, 그래서 이 업무가 어떤 것인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요. 자, 이것은 본인의 역량이 어떻게 맞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신한은행에서 뭐 IT 회계 금융 지식을 결합해서 부서 간 소통이 가능한 행원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첫째는 본인이 IT 부서와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있고, 두 번째는 재무제표 능력을 통해 기업의 자금 흐름을 분석할 수 있고, 셋째는 은행의 무역 실무를 한국금융연수원 과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해보았다고 해서 본인은 상당히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몇 가지 그런 이제 성공적인 자기소개서, 금융권의 자기소개서의 사례를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좀 부담이 더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시고 목표와 직무 목표를 정해 놓으시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이런 좋은 자기소개서가 나오고 여러분들 성공 취업으로 연결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 인크루트 같은 데 사이트 가시면 상당히 많은 이런 합격 자기소개서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베끼거나 모방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체적으로 서술했고 어떤 업무를 했는지에 대한 것들 좀 참고하셔서 자기소개서 작성에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는요, 무역금융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무역상품 전문가에 대해서, 은행에서 근무하는 무역상품 전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역금융에 대해서 이제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다음에 후선 업무, 신용장 개설이라든가 그런 수출 대금의 사후 관리라든가 그런 업무를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여러 가지 상품을 고객 사이드에서 점검하고 그다음에 후선 업무의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상품을 만드는 분들의 역할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분들은 상품을 개발하고 상품에 관련된 약관을 점검하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환 거래라든가 여러 가지 법령 사항이 변할 때마다 그거에 대해서 잘 맞게 또 이것을 체크하고, 또 이제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무역금융에 관련된 범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황을 체크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무역금융에서 제가 서류로 인해서 거래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범죄에 이용이 되기 쉽기 때문에 유럽의 7개 은행이 블록체인, 그러니까 인터넷상의 거래 장부, 공식화된 거래 장부를 통해서 그러한 업무를 효율화시키고, 그다음에 범죄의 그런 사기도 막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발전된 단계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국무역
그 보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격증인 관세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인 무역금융의 사기 사건인 모뉴엘에 대해서 모뉴엘 사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 모뉴엘 사건 같은 경우는요. 그 모뉴엘 사건을 비롯해서 금융 사건, 그 사기 사건들이 가끔 면접에서 그 이제 질문으로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사기 사건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이 어떤 것이고 만약에 내가 금융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가끔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문 기사를 보면 제가 전번에 말씀을 드렸던 그 블록체인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나온 그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유럽의 주요 은행들이 비트코인을 기반 기술로 널리 알려진 블록체인을 활용해 중소기업들에게 저렴하면서도 고품질의 무역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구축에 나섰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여러 가지 업무들이 약간 이제 그런 그 자동화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런 어떤 인터넷상으로라든가 IT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많은데요. 요즘 그 출범된 그 인터넷 전문 은행 같은 곳들도 지금은 아마 단순한 그런 이제 개인 서비스를 하는 데 치중하고 있지만 나중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참여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블록체인은요, 나중에 전문 그 지식으로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한번 꼭 다시 찾아보시고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 무역보험공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역보험공사가 3조 3천억 원 그 쿠웨이트 정유 프로젝트의 금융계약을 그 지원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2017년 5월 25일자에 나온 그 기사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역 그 보험공사의 역할은 우리가 수출을 하고 해외 딜을 수주하는 데 있어서 그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무역 그 보험공사는 항상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도 같이 그 공조해서 하는 업무들이 많이 있고 또 일반적으로 금융에서 무역금융은 항상 이 무역보험공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그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해서 여러분들 강의를 준비해 왔습니다. 사실 인터넷 전문 은행은 아직까지 직무를 파악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점포가 개설된 것도 아니고요. 그야말로 인터넷상에서 웹상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공식화돼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업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사실 금융이 변화하고 있고 그 인터넷 전문 은행이 생김으로 해서 기존 그 시중은행들이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은행들도 인허가를 받지는 않았지만 이런 인터넷 전문 은행의 사업 체계라든가 사업 방식을 비슷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분명히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자기소개서라든가 나중에 면접에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과의 다른 경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라든가 아니면 금융이 어떤 방식으로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냐라든지 그 본인의 앞으로의 그런 전략이라든지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그 능력에 대해서 검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터넷 전문 뱅크에 대해서는 우리 한번 좀 그 검토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제가 인터넷 전문 은행을 보면서 느낀 점은요. 과거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그 경영학과라든가 무역학과라든가 아니면은 뭐 경제학과라든가 또 법학과라든가 상당히 상경계열 출신들이 많이 진입을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그 이런 경영을 아는 아니면 금융을 아는 IT 인력들이 진입을 상당히 많이 할 것이고 지금도 많이 그렇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공학도들의 경우에도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갖고 좀 더 창의적인 금융 어떻게 본인이 기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면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목차는 인터넷 전문 은행이 과연 무엇이고 기존 그 일반 은행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전문 은행은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시중은행처럼 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점을 모두 없애고 온라인과 웹상으로 하게 되는데요. 아마 그렇게 되면은 지점을 구해야 되는 사업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대폭 절감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입장에서는 예금을 들었을 때 금리에 있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대출을 하는 입장에서는 금리를 낮추어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표방하고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이제 그 출범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이제 1호 은행은 그 KT KT 은행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7월달 다음 달에 카카오 은행이 이제 그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약간 그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물론 이제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금과 대출에 있어서는 혜택이 있지만 사실 이제 조금 우려하는 바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고용이라든가 고용 창출에 대한 효과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는 또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함께 동반한다는 문제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꼭 인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K뱅크는요.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했는데 KT뱅크가 아니라 K뱅크죠. 그래서 K뱅크는 대한민국의 제1호 인터넷 은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KT가 중심이 됐고, 그다음에 뭐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 여러 그 주주사들이 공동 출자로 탄생한 은행이고요. 4월 3일 날 첫 영업을 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아마 카카오은행이 그 영업을 개시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은행이 이따 이제 신문에서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많은 그런 이제 그 다른 곳들과 제휴를 해서 여러 가지 선점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의 상품으로는 예금, 적금, 체크카드 업무를 시작으로 이제 뭐 신용카드, 방카슈랑스,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갈 예정인데요. 그 처음에 K뱅크가 예금 상품하고 대출 상품을 시작으로 영업을 개시했을 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7월 1일부터는 K뱅크에서 당분간 개인 대출을 더 이상 판매하지 않고 그 상품에 있어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해서 주택담보대출 쪽으로 상품을 전환을 한다고 합니다. 그쪽으로 많이 판매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사업을 좀 다각화하기 위한 노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인터넷 전문 은행과 그 주요한 차이점, 이제 일반 기존 은행의 차이점을 본다고 하면은요, 기존 은행 같은 경우는 은행 창구, 그 이제 사실은 대면으로 해서 실명을 확인을 했었는데 비대면 가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인터넷 전문 은행은 이미 비대면 개인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존 은행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영업 개시가 9시인데도 있고 9시 반에서 뭐 4시에서 4시 반 그런 식으로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인터넷 전문 은행은 24시간 365일 쉬는 날 없이 하게 됩니다. 왜냐면 인터넷 웹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기존 은행 이제 대출 금리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3, 4등급을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면은 2.89% 정도의 대출 금리인데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 대출 금리가 상대적으로 싸고요. 예금 금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점포수가 나오는데요. 점포수가 뭐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919개 정도가 되는데 점포수는 인터넷 뱅크는 점포가 필요 없죠. 우리가 있는 단말기만 있으면 그것이 곧 점포가 되는 그런 은행입니다. 그런 세상이 온 것 같습니다, 벌써. 자,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지금 인터넷 뱅크에 대한 것들은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변하게 될 것은 사실인데요. 어떤 그 신용의 개인 대출에 대한 검사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직 체계화되지 않아서 앞으로 생길 문제가 많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보완해 가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하지만 이것이 커다란 트렌드임에는 무시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K뱅크나 카카오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 편의점하고 동맹을 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그 제휴를 맺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이제 일반적인 예적금을 팔거나 개인 대출을 주로 이제 하고 있지만 아마 사업 영역을 많은 분야로 이제 기업 서비스까지 넓혀갈 텐데요. 카카오뱅크와 K뱅크가 해외 송금 시장도 이제 참여가 가능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송금에 관련된 업무를요, 은행에서는 이제 자금 관리라고 하고 이것을 그 이제 외국계 은행에서는 캐시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요. 캐시 매니지먼트 이 송금 업무는 일반적으로 이미 그 전산으로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많이 플랫폼에 많이 그 의존을 하기 때문에요. 아마 이런 인터넷 뱅크도 송금 정도의 업무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해외 송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그 인터넷 은행을 통해서 쉽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여기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 내용인데요. K뱅크가 직장인 신용대출을 7월 1일부터 중단을 하는데 이거는 단순히 뭐 업무를 할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은 조금 일부 놔두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좀 더 확장해 나가겠다는 사업의 다각화와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 좀 더 다양하게 하려는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중단을 했으니까 지금 이제 다른 아마 사업 분야로 또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주택담보대출 신규 출시 등을 앞두고 대출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하는 그런 전략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카카오뱅크가 아직 영업을 개시하진 않았지만 이제 개시함과 동시에 많은 것들을 선점하려고 지금 기업들과 같이 손을 잡고 있는데요. 이거 이제 롯데하고 같이 손을 잡고 간편 결제 시장에 있어서 이제 먼저 선점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은행에 있어서의 많은 그 전략과 사업 분야고 이제 수익을 창출하려는 여러 가지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더 관심 있게 내용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간편 결제 많이 이용하시죠? 저도 가끔 친구들한테 뭐 커피 한 잔을 사고 싶은데 만나지 못하든가 하는 경우에는 이런 결제들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그런 문화가 참 짧은 시간 내에 많이 변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송금하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그런 이제 선물을 대신함으로써 이런 그 결제를 하는 그런 업무인데요. 여러분도 앞으로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많이 이용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금융의 이해를 돕는 이제 용어 설명에서 제가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누구죠? 네,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죠. 그래서 트럼프 노믹스에 대해서 오늘은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그 지금 미국의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논란의 그 얘기들이 많은데요. 사실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는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그 사람의 경제 정책이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주시해야 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바뀐다는 게요,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한 정책 변화와 경제 문제와 굉장히 맞물려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그 미국의 어떤 사건 사고나 이런 것들이 변화하는 것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은 사실 우리하고 느끼지 못할 수는 있지만 직결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금융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트럼프 노믹스가 무엇이냐? 구체적인 내용은요. 트럼프 노믹스라는 신조어는 뭐 당연히 트럼프와 이코노믹스의 합쳐진 말이겠죠. 근데 그 이제 그 트럼프의 미국 그 경제 정책을 의미하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그 내건 슬로건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입니다. 사실 약간 그 보수 정당의 그 항상 그 자국 중심의 그런 성향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서 지금 표방하는 바가 재정 확대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규모 감세, 전체적으로 감세를 하는 게 아니라 중상류층의 그 세금을 대폭 감세하고 법인세를 완화시키겠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맺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협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철회하거나 아니면 다시 검토해서 다시 그 협약을 맺겠다라고 지금 표방하고 있어서 많은 나라들의 이제 우려와 함께 이런 것들이
정말 미국에 도움이 될 것이냐, 앞으로 뭐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또 어려움을 갖고 올 수 있다라는 굉장히 많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나비 효과란 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나비의 날개짓 하나가 나중에 허리케인으로 연결된다는 것들인데, 저는 사실 외부나 그런 일에 관심이 많은 편은 아닌데요. 사실 금융권에 계신 분들은 항상 사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굉장히 주시하고 계신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무시할 수가 없는 게, 그런 사건, 사고 하나들이 다 금방 파급 효과로 미치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금융권을 가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어떠한 사회적인 일이라든가 그런 정권의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경제적인 문제로 달라지고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주시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요, 굉장히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예. 출간된 지 얼마 안 되는 책이고요. 제목은 2035년 일의 미래로 가라. 사실 이 책은요, 금융 자체에 대해서 소개가 나와 있거나 아니면은 일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직업들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일들이 왜 사라지고 앞으로는 어떤 일들이 생길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일이 없어지는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과 그런 것들을 위해서 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사실 이 책을 읽어보면서요, 이 많은 그런 자료와 방대한 내용에 상당히 감동을 많이 했는데요. 이 책의 저자인 조병학 씨는 네이버의 책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더 굿북의 대표 컨설턴트이고요. 천재들의 공부법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의 작가이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이분을 가까이에서 많이 뵙게 되는 분인데, 이분의 항상 공부량이 상당히 대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앞으로의 어떤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본인이 그런 것에 대해서 책도 많이 읽고 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대화를 해보면은 그분의 지식의 양에 감동을 받게 됐는데,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놀랐던 것은요, 대학 때 3,000권의 책을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항상 책을 많이 읽고 공부하시는데, 제가 이분을 보면서 느낀 거는, 우리가 앞으로 AI다, 과학의 발전이다, 기술의 발전을 보면서 넋을 놓고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뭔가의 방법을 고민하고 생각해 내려고 한다면, 기본기를 많이 만들어내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부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학교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꾸준히 많은 책을 찾아내서 스스로 자기 주도하에 공부하는 습관을 어떻게 들이는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일의 미래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특히 이 저자 조병학 씨는 일과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은 분인데요. 여러분도 이 책을 보면서 특별히 또 이 책에는요, 앞으로의 금융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과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참고로 하셔서 여러분들의 창의력도 높이시고, 그다음에 좀 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관심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가깝게는 면접과 자기소개서를 쓰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신입사원과도 경력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충분히 기초가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더 많은 정보로 여러분께 도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heck me now.